타향에서 타향으로. 아버지가 활동 거점을 자주 옮기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를 여러 번 하여야 하였다. 내가 처음으로 고향을 떠난 것은 5살 잡히던 해였다. 그해 봄에 우리는 봉아리로 이사를 갔다.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일가 친척들과 헤어지면서도 별로 서운한 줄을 몰랐다. 아직 철이 덜 든 때여서 리별에 대한 생각보다도 새 고장, 새 곳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다. 그러나 중강으로 들어가던 그해 가을에는 가슴이 아팠다. 우리가 북쪽 한 끝으로 이사를 간다니 집안 식구들도 못내 서운해하였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지지해주고 뜻을 합쳐주던 할아버지도 아들 손자들이 천리 밖으로 가게 된다는 말을 듣고는 아연해하였다. 아버지는 리별을 앞두고 쓸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눅자쳐드리느라고 무도하니 애를 썼다. 토방위에서 할아버지의 일선을 마지막으로 도와드리며 아버지가 하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나는 여시찰린으로 등록되어 조선 한복판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내가 감옥을 나올 때 놈들은 나보고 운동을 그만두고 집에서 농사나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10번 다시 감옥에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야 하겠습니다. 외놈들은 독한 놈들입니다. 독립만세나 불러서는 나라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강으로 이사를 가던 날 큰 삼촌은 아버지를 붙들고 먼데 가도 고향을 잊지 말고 오실 잠이 없으면 편지라도 자주 하라고 하면서 몹시 울었다. 아버지도 삼촌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오냐, 고향을 잊지 않으마. 내 이 고향을 어떻게 잊겠니? 우리가 세상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헤어지지만 어느 때든지 독립이 되면 한데 모여 재미있게 살게 되겠지. 내가 어릴 때부터 내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신삼이로 손이 다 부르텄는데 오늘은 또 너한테 큰 집안 살림을 다 또 맡겨놓고 가자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형님, 그런 말은 말라요.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모실 테니 아무쪼록 잘 싸워서 품었던 뜻을 꼭 이루시라요. 나는 여기서 그날만 기다리겠어요. 그 작별 모습을 보는 나도 북받치는 서름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라가 독립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였지만 그런 날이 과연 언제이겠는지 그때로서는 막연하고 답답하기만 하였다. 사실 그때 고향을 하직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시 만경대에 와보지 못한 채 낯설은 이국 땅에 묻히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지기 싫어 자꾸 뒤를 돌아다 보았다. 나서 자란 산천을 떠나 먼 타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싫었지만 한 가지만은 마음이 놓였다. 중강에 가면 평양 감옥에서 멀어지는 것이 좋았다. 사실 아버지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나는 좀처럼 불안을 덜어버릴 수 없었다. 외놈들이 또 아버지를 감옥으로 붙잡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세상 물정을 모르던 그 시절에 나는 서울이나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벽지에 가면 감옥도 없고 외놈들의 꼴도 보지 않게 될 것 같은 천진한 생각을 하였다. 평양에서 중강이 몇 리인가고 물었더니 천리라고 하였다. 나는 천리라는 말에 마음을 푹 놓았다. 외놈들이 그 먼 데까지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중강은 조선에서 제일 추운 고장이라고들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 안전하다면 추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이삿짐은 밥그릇에 숟가락 몇 개를 끓여놓은 어머니의 보퉁이와 아버지가 메고 가는 전대짐 하나가 전부였다. 봉하리로 갈 적에는 괴짝도 있고 책상도 있고 놋그릇, 질그릇 따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아버지의 친구 한 사람이 우리와 동행하였다. 우리는 신안주에서 기차를 내려 개천, 희천, 강계를 거쳐 중강까지 내내 걸어갔다. 강계 쪽으로는 아직 철도가 놓이지 않았을 때였다. 아버지는 길에 나서자 내가 먼 길을 꽤 걸어가내겠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였다. 어머니도 내가 따라가지 못할까봐 조마조마해하는 눈치였다. 내 나이 8살밖에 안 될 때였으니
부모들에게 시름거리가 될 만도 하였다. 나는 지나가는 달구지를 잠깐씩 오듯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노정을 걸어갔다. 내 일생에서는 처음으로 되는 커다란 육체적 시련이었다. 강계에 도착한 우리는 남문 밖에 있는 객주집에 들려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길을 떠났다. 객주집 주인은 강계 지방의 지하 조직 성원들과 함께 우리 일행을 따뜻이 맞이해 주었다. 강계에서 중강에 이르는 500리 길은 영도 많고 무인지경도 많았다. 우리가 배낭령을 넘을 때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였다. 3살 나는 철줄을 업고 버퉁이를 인데다가 초신이 해지고 발까지 부르터서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중강에 도착한 나는 그만 실망하였다. 거기도 평양의 황금정이나 서문통처럼 일본 사람들이 우글우글하였다. 조선 사람들은 고향에서도 살 수가 없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데 그자들은 이런 벽지까지 쫓아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말씀이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면 어디에나 일본 사람들이 다 배겨 있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중강에는 경찰서도 있고 유치장도 있고 헌병대도 있었다. 나는 중강에 가보고서야 조선이라는 땅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감옥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본 사람들은 중강 웃거리 절반 이상의 땅에 저들의 이주민 지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는 학교도 있고 상점도 있고 병원도 있었다. 중강 사람들은 일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이 고장에 척수를 뻗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을사보호조약 이후 우리나라의 산림체벌권을 빼앗은 일제는 신의주에 영림창을 설치하고 중강에 지창을 둔 다음 저들의 벌목부들을 이 고장에 이주시켰다. 말이 벌목부이지 사실은 군사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제향 군인들이 많이 끼어있어 유사시 어느 때든지 출동할 수 있는 반군사 집단이나 같은 곳이었다. 중강에는 이런 자들 외에 여러 명의 무장순경과 정규군 수비대까지 있었다.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중강으로 간 목적은 독립운동자들의 내왕이 빈번한 이 고장에 병원을 차려놓고 그것을 거점으로 삼아 반일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이려는 데 있었다. 의사의 신분을 가지면 적들의 감시로부터 자신을 쉽게 위장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강기락인의 객주집에 자리를 잡았다. 강기락은 우리를 위해 여인숙의 방들 중에서 제일 조용하고 깨끗한 방을 하나 따로 내주었다. 우리 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와 간도에 다녀오다가 중강에 얼마 동안 계시었는데 그때에도 우리 식구들이 들었던 그 방을 썼다고 한다. 강기락은 여인숙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치과와 사진업도 하면서 내막적으로는 중강에 틀고 앉아 아버지가 국내에 계실 때는 조선국민회의 국외조직과 아버지를 연결시켜주고 아버지가 국외에 계실 때는 조선국민회의 국내조직과 아버지와의 연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아버지는 이 여인숙을 통하여 림강, 장백, 중강, 벽동, 창성, 초산 등 압록강 유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국내외의 독립운동자들과 연계를 가지었다. 강기락은 중강치고 큰 유지여서 관청 출입도 마음대로 하였다. 그가 관청을 통해 얻어낸 적측 자료들은 아버지의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아버지를 도와 망도 봐주고 여인숙에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의 시중도 해주고 중상, 중독 등지를 다니면서 비밀 연락도 하였다. 중강 인상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나보다 몸집이 더 큰 일본 아이와 씨름을 하여 그 아이를 배지게로 넘어뜨리던 일이다. 나는 그때 조선 아이들을 못살게 구는 일본 아이가 있으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다. 객주집 주인들은 후한이 두려워서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조선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놈들 앞에서는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내 배짱을 지지해 주었다. 이 시기 중강에서는 반일 기세가 높아지고 도처에서 삐라 살포, 동맹휴학, 악질조구 초단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적들은 중강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아버지와 관련시켜보게 되었다. 중강경찰서에서는 평안남도 경무부에서 보내온 통보에 의하여 아버지를 불령선인 특호 갑종요 시찰인으로 등록하고 감시하고 있었다.
강기락은 면사무소에 갔다가 아버지 이름 밑에 빨간 줄을 쳐놓은 호적 등본을 보게 되었다. 그는 경찰놈들이 김 선생을 체포하려고 벌써 점을 찍어 놓았으니 빨리 자리를 뜨는 것이 안전할 것 같다고 귀띔해 주었다. 그런 때에 중강경찰서에서 아버지를 체포하려 한다는 말이 그것 경찰 순사의 입에서 누설되었다. 아버지는 중강에 그 이상 더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다시 보찜을 들고 찬바람 부는 나라의 북단마저 떠나 이역 땅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강에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중국 땅이었다. 중동나루에서 도막궁이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자니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중강까지 떠나면 이사를 4번이나 하는 셈이었다. 중강을 낯선 고장이라고 서름서름하게 여겨왔는데 막상 이국에 간다고 하니 중강도 고향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나 저러나 중강은 저국의 한 부분이었다.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나를 그네에 태워 밀어주던 품이 만경대라면 중강은 봉아리와 더불어 조선은 어디가나 다 일본 제국주의의 감옥이라는 것을 깨우쳐준 잊지 못할 고장이었다. 우리가 중강을 떠나던 날은 날씨조차도 유달리 음산하였다. 마가울의 낙엽이 나루터에까지 날아와 처량하게 굴러다니었다. 하늘에서는 절새들이 무리를 지어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 새들을 보니 웬일인지 구슬픈 생각이 돋들었다. 중강을 떠나는 이 길이 어머니한테는 저국을 영영 하직하는 마지막 걸음이었고 동생 철주도 이 강을 건넌 후로는 저국에 돌아오지 못하였다.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느라면 별의별 소름을 다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름 가운데서도 가장 큰 소름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며 망국노가 되어 저국을 떠나는 슬픔이다. 고향을 떠나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저국을 하직할 때의 비감에는 견주지 못한다. 고향을 친어머니에 비기고 타향을 이부도문이라고 한다면 그 타향보다 몇 껍질 더 생소한 이국은 무엇에 비길 것인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에 가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어린 나로서도 기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저국을 떠나는 뼈저린 슬픔도 나라를 찾으려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묵묵히 참아야만 하였다. 뱃사공은 만주로 넘어가는 이민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서 조선 사람의 신세가 왜 이다지도 가련해지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였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고향에 문전옥답을 벌이고 해외로 떠나가는 사람들의 수가 몇천 몇만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이 나라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만주와 시비리의 황야를 찾아 무리로 떠나갔다. 생존권을 잃은 백성들은 차명을 당하면서도 필사적으로 이 땅을 탈출하였다. 이민의 물결은 미국과 메히코를 비롯한 머나먼 미주에도 흘러갔다. 사시장철 꽃이 피고 씨만 뿌리면 백곡이 저절로 풍겨하고 하루 3시간만 품을 팔면 3년 안에 부자가 된다는 가문 니설의 속은 농부들과 뜨내기꾼들이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는 미개인의 취급을 당하며 음식점이나 부잣집의 막 심부름꾼으로 일하든가 햇볕이 불같이 쏟아져 내리는 농장에서 참을 수 없는 고역을 치루었다. 그래도 그때는 국호를 가진 제 나라가 있었다. 나라가 망한 후에는 수천 수만의 농민들이 농토를 빼앗기고 산설과 물설은 만주 황야로 가랑잎처럼 굴러들어갔다. 대대로 살아온 조상의 땅에는 일확천금에 환장한 일본의 부자들과 장사치들이 홍수처럼 쓸어들고 그 땅을 살찌어온 주인들은 쫓기는 몸이 되어 남의 나라 지경을 넘어 헤매야 했으니 국권을 잃은 백성의 신세를 어찌 가랑잎이나 길가의 조약돌에 비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유랑민의 후손들이 지금 자기네 손친들이 버리고 간 조상의 땅으로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다. 그 교포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압록강가에서 보던 유랑민들의 모습을 회고하곤 한다. 림강에 가니 다른 것은 다 서먹서먹해서 글렀는데 한 가지만은 좋았다. 외놈들의 몰골을 얼마 보지 않게 된 것이다.
중국 연용성의 변방 상업도시인 림강은 우리나라와 남북만으로 통하는 교통중심지의 하나였다. 일제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중국 땅에 공공연하게 세력을 뻗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특무들을 파견하여 독립운동자들을 위협하였다. 그러므로 림강은 중강에 비해 혁명활동을 벌려나가기에 유리하였다. 우리가 림강에 건너가자 아버지는 한 반년 남아 중국 교원을 붙여 중국말을 배우게 한 다음 나를 인차 림강서학교 1학년에 입학시키었다. 나는 이 학교에 입학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중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는 팔도구 서학교와 무성 제1서학교에 가서 중어 공부를 계속하였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중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공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째서 아버지가 나에게 서둘러 중국말 공부를 시키고 나를 중국인 학교에 다니게 하였는지 그때로서는 미처 다 깨닫지 못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지원의 사상에 기초한 아버지의 그 선견지명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가 나에게 일찍부터 중국말 공부를 시키지 않았더라면 사반세기를 중국 땅에서 보낸 나는 걸음마다에서 커다란 언어적 장벽이 부딪혔을 것이다. 털어놓고 말해서 우리의 투쟁 무대가 대부분 만주지방이었던 조건에서 우리가 중어를 잘하지 못하였더라면 중국 사람들과의 친교도 쉽게 이룰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과의 반일연합전선도 성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적들의 포갑이 의심한 동북 땅에 가서 감히 발도 붙이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중국 옷을 입고 거리에 나서서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면 사냥개들처럼 후각이 발달했다고 하는 일본 정탐꾼이나 만주 경찰들도 내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감축하지 못하였다. 결국 내가 중어를 배운 것이 조선혁명에서 큰 은을 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버지는 이미부터 알고 있던 노경두라는 사람의 알선으로 쇳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병원을 차려놓았다. 당 한 칸을 내어 약방 겸 치료실로 꾸리고 바깥 벽에 순천의원이라는 간판을 큼직하게 달아놓았다. 방 안에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졸업증도 하나 걸어놓았다. 아마 평양을 떠나기 전에 어느 친구에게 부탁하여 얻어온 졸업증이었다고 생각된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명의로 소문나기 시작했다. 의서 몇 권을 읽고 림상실천에 뛰어든 아버지가 명의라는 평판을 얻게 된 것은 의술덕이 아니라 인술의 덕이었다. 아버지는 어디를 가나 사람을 귀중히 여기었다. 고향도 조국도 모두 빼앗기고 서름 많은 이국살이에 허덕이고 있는 조선 동포들을 위해주고 돌봐주는 아버지의 정성은 각별하였다. 순천 의원을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빈손으로 오거나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병을 보이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들이 약값 때문에 걱정할 때마다 돈을 내겠으면 나라가 독립된 후에 내라고 하면서 지금은 우리들이 다른 나라에 와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멀지 않아 나라를 찾고 다시 압록강을 건널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해주곤 하였다. 림강의 우리 집도 봉아리에서처럼 늘 손님으로 들끓었다. 환자도 환자지만 그 대부분은 반일 운동자들이었다. 강진석 외삼촌이 림강에 들어와 백산무사단을 조직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백산무사단은 평안도 지방의 독립운동자들을 중심으로 모어진 무장단이다. 백산이란 백두산을 의미한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 살고 있던 조선의 선각자들은 백산이란 명칭을 매우 귀중히 여겼다. 그들은 무송지방에 설립한 조선인 사립학교에도 백산학교라는 이름을 붙이었다. 우리가 1927년 12월 무송에서 내온 청년조직도 백산청년동맹이라고 불렀다. 백산무사단은 림강과 장백 일대에 조직된 군소독립군 단체들 가운데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대우가 째인 무장단이었다. 이 무장단의 본부는 림강 현에 있었다. 백산무사단의 국내 활동 지점은 중강, 초산, 후창을 비롯한 평안북도 일대와 멀리 평양, 순천, 강서지방에까지 길게 뻗어 있었다.
평양에서 비밀 청년단체 송원으로 활동하던 외삼촌은 만주에 들어온 다음 무사단을 조직할 때까지 림강에 우리 집에 거처하면서 한동안 체벌 노동을 하였다. 무사단을 조직한 후에는 외무위원으로 임명되어 평안 남북도 일대에서 정치공작과 군자금 모연 활동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였다. 외삼촌은 무사단의 지휘관들과 함께 우리 집에 자주 다니었다. 그때 변대우도 오고 백산무사단의 재무인 김시우도 동행하였다. 그 지휘관들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갈 때가 많았다. 다른 손님들은 다 웃방에서 잤지만 외삼촌만은 늘 우리들이 있는 방에 내려와서 베개 밑에 권총을 감추고 자곤 하였다. 그 당시 아버지는 관전회의에서 선포한 방향전환의 요구에 따라 선진 사상에 기초한 무장투쟁 준비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아버지가 홍터해에 자주 다닌 것도 백산무사단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난 나는 등잔불 밑에서 외삼촌이 아버지와 함께 권총을 분해하는 것을 보았다. 그 권총을 보는 순간 내 눈앞에는 어째서인지 3.1 독립 만세 시위 때 보통은 앞거리에서 보던 광경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그때 내가 시위군 중 속에서 본 것은 쇠스랑과 나무작대기뿐이었다. 그런데 1년도 못 되어 외삼촌의 손에서 마침내 총을 보게 된 것이다. 수백 수천의 죽음으로써 얻어진 피의 교훈에 조선의 선각자들은 무장으로서 화답한 것이다. 며칠 후 나는 아버지한테서 중강에 건너가 탄알과 화약을 운반해 오라는 과업을 받았다. 세관에서 어른들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하는 때였으므로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려고 결심한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중강에 건너가 가방 속에 탄알과 화약을 넣어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경찰들이 세관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을 깐깐하게 조사했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외삼촌은 그 후 국내에 나가 무장서조 활동을 벌이기 위하여 림강을 떠났다. 그런데 한 달도 못 되어 중강 헌병대에 있는 김득수 오장이 림강에 건너와 외삼촌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김득수는 헌병 오장이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많이 들어준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내가 학교에 갔다 오니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짓고 있었다. 외삼촌이 붙잡히는 바람에 온 집안이 와학작 끓었다. 외삼촌은 림강을 떠난 후 무장소조원들을 데리고 자성, 개천, 평양 일대에서 맹렬한 활동을 벌이다가 1921년 4월 평양에서 일제경찰에 붙잡혀 15년 장기형을 받고 13년 8개월 동안이나 옥중 생활을 하였는데 보석으로 집에 나왔다가 1942년에 세상을 떠났다. 고향에서 미풍회라는 계몽단체를 묻고 도박과 음주, 미신을 반대하여 싸우던 외삼촌의 활동이 구국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은 것은 강던욱 외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혁명은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화를 잘하고 영향만 잘 주면 누구든지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혁명투쟁에서 놀라운 위훈을 발휘할 수 있다. 외삼촌을 체포한 후 적들은 림강의 많은 밀정들과 사법경찰들을 들여보내어 아버지를 체포하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밤에는 림강 교회에 있는 친구의 집에 피해 가서 자고 낮에는 집에 돌아와 일을 보곤 하였다. 이제는 림강에서도 더 살 수가 없었다. 우리는 또다시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남의 나라 지경의 타향에서 타향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온 식구가 이고 지고 매고 림강을 떠났는데 인력으로는 이삿짐을 도저히 다 나를 수가 없어 방사현이라는 전도사가 발굴을 끌고 우리가 살게 될 장백현 팔도구까지 동행해 주었다. 림강으로부터 팔도구까지는 250리가량 된다고 하였다. 림강과 마찬가지로 팔도구도 압록강을 끼고 있는 국경마을이었다. 림강 대안인 중강 땅에 일본 혼종대가 있고 경찰관 주재소가 있는 것처럼 팔도구 대안인 포평에도 일본 혼종대 분견소와 경찰관 주재소가 있었다. 포평은 조선의 북단에 속하지만 독립운동의 기본 무대가 만주로 옮겨진 뒤여서 일제는 이 일대에도 포감 역량을 조밀하게 배치하였다. 포평에서 파견된 밀정들과 혼병 경찰들이 매일같이 팔도구에 넘어와 애국자들을 찾아내느라고 혈안이 되어 돌아갔다. 우리 집은
팔도강이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합수목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아버지는 이 집에다 광제의원이라는 새 간판을 내걸었다. 우리 집 오른쪽에는 조선국민회원인 김신혜가 살았고 왼쪽에는 국수장사를 하는 다른 김신혜가 살았으며 길 건너 맞은편에도 역시 국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김신혜가 살았다.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면서 압록강 연안의 무장부대들의 물자를 계통적으로 대해주던 장사꾼 형제도 김씨였는데 근처에서 살았다. 이렇게 우리 집을 둘러싼 네 김씨네들이 대체로 좋은 사람들이었다. 다만 뒷집 하나가 문제였다. 후에 판명된 것을 보면 그 집 주인은 포평경찰서에서 박아놓은 손세심이라는 밀정이었다. 이 손가도 원래는 중강에서 살았는데 일본 경찰기관의 지령을 받고 팔도구에 뒤따라와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였다. 아버지는 팔도구에 와서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황씨성을 가진 사상가도 있었다. 그는 남사목제서에서 서사로 일하는 과정에 선진사상의 영향을 받고 혁명의 길에 들어섰다. 내막적으로는 우리 아버지의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황 씨는 임무를 받으면 인차 팔도구를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수행하고 다시 우리 집에 돌아와 새 과업을 기다리곤 하였다. 어떤 날은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술상을 앞에 놓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아사히 신봉에 무슨 기사가 났는데 그 내용이 어떻더라고 하면서 열을 내어 시국평을 하는 때도 있었다. 아버지가 낚시질을 하러 가는 날은 그도 고추장 단지를 들고 강가에 따라 나가 그물질도 하고 고기 벨도 따면서 전력을 하였다. 그 사람이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우리 집에 다니다 나니 어떤 해 추석은 우리와 함께 쐴 적도 있었다. 아버지는 그의 안내를 받으면서 200리나 떨어진 남사목제서에 여러 번 찾아가 노동자들을 교양하고 그들을 반일조직에 묶어 세웠다. 라죽 보통학교 교원들도 아버지의 지도를 받았다. 어느 해였던지 이 학교에서 동맹휴학 사건이 일어나 크게 소문을 낸 적도 있었다. 그 당시 아버지가 많이 다닌 곳의 하나가 포평 예배당이었다. 예배당이라 하지만 뾰족 지붕에 십자가가 달린 집이 아니라 보통 동기와 집으로서 사이벽을 터쳐 통간으로 쓰는 것이 여느 집과 다를 뿐이었다. 아버지가 팔도구에 온 다음부터 그 예배당은 군중을 교양하는 장소, 국내 혁명가들의 집합장소로 이용되었다. 아버지는 예배가 있는 날마다 포평에 건너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일선전을 하였다. 때로는 풍금을 타면서 노래도 배워주었다. 아버지가 못 가는 날은 어머니나 형곤 삼촌이 예배 보러 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일교양을 하였다. 나도 철주를 데리고 그 예배당에 찾아가 아버지한테서 풍금 타는 법을 배웠다. 포평거리에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비밀 연락 장소들이 많았다. 포평 주재소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사람도 비밀 사업을 하였다. 이 사람이 주재소의 비밀을 탐지하여 우편물 위탁소에 알려주면 위탁소 주인이 우리 아버지에게 전달하곤 하였다. 나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비밀 연락을 자주 다녔다. 언제인가는 포평 주재소에 갇힌 애국자들에게 옷과 음식을 차입해 준 적도 있다. 내가 제일 많이 다닌 집은 우편물 위탁소였다. 아버지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 잡지들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발간되는 출판물들을 그 집에서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때 아버지는 형곤 삼촌의 이름으로 동아일보 지국을 맡아보았는데 수입은 따로 없었지만 신문은 거저 얻어볼 수 있었다. 나는 한 주일에 2번 정도 그 위탁소에 건너가곤 하였다. 강의 올기 전에는 포평에 다녀오는 것이 힘들었다. 그러나 강의 온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갔다 오기도 하였다. 내가 공부를 한창 할 때에는 형곤 삼촌도 다니었다. 아버지 앞으로 우편물이 많이 올 때에는 나와 형곤 삼촌이 함께 건너가서 날라오기도 하였다. 우편물은 주로 소포와 잡지, 일본에서 출판한 의학서적들이었다. 우리는 포평으로 다닐 때 혼병보조원을 하던 홍정우의 방조를 많이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 밑에 혁명의 지지자 방조자가 된 사람이었다.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순조롭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팔도구도 포평 헌병분견소의 관할구역이었다. 이 분견소에 주재소 순사들도 복종하고 세관 관리들도 복종하였다.
당시 국경지대에 있는 헌병기관들의 권한이 대단하였다. 아버지와 조직성원들은 늘 헌병감시소의 동향을 주시하였고 그들 역시 우리 집에 대해 감시의 눈을 떼지 않았다. 홍정우가 헌병보조원 옷을 입고 처음 우리 집 약방에 나타났을 때 나는 몹시 긴장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여러모로 경계하였다. 홍정우는 서름서름한 표정으로 약방 안을 한참 동안이나 두리번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네, 오늘 노형을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주에 있는 장순봉이라는 사람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국경 쪽으로 전군되어 올 때 그 사람이 나더러 후창에 가고들랑 김용직이라는 자기 친구가 있으니 수고스러운 대로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내 자신도 노영을 만나보고 한번 가르침을 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헌병옷을 입은 사람의 언행치고는 매우 겸손하고 점잖았다. 그런 아버지는 첫날 그에게 곁을 차주지 않았다. 중강의 김득수 오장하고는 그렇게도 허물없이 지내시던 분이 오늘은 웬일이세요? 홍정우가 돌아간 다음 어머니가 묻는 말이었다. 홍씨의 헌병옷을 보니 평양 감옥이 새삼스럽게 생각나더구만. 아버지는 인사를 전하려고 모처럼 찾아온 사람한테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번에 홍정우 씨가 오면 잘 대접하자고 말씀하였다. 홍정우는 그 후에도 우리 집 출입을 계속하였다.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와 의논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였다. 홍정우가 우리 집을 내탐하러 왔으면 나는 홍정우를 통해 헌병대를 내탐하겠소. 만일 여기서 실패하면 내 한 몸이 미태한 것으로 그치지만 그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 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소. 중강에는 김득수, 보평에는 홍정우라. 김형직이 가는 것 어디엔들 헌병이 없겠소. 그날부터 아버지는 홍정우를 적극적으로 겨양하였다. 헌병 보조원을 대하던 딱딱한 인사치레는 집어치우고 한 결에로서 진심을 가지고 대하였으며 대접도 잘하였다. 차차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알고 보니 그는 본래 민족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고향은 평안남도 순천이었는데 고향에서 아무리 농사를 힘들게 지어도 살 길이 열리지 않아 팔자를 고쳐보자고 헌병 보조원 시험을 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3.1인민 봉기 때 시군종을 야속으로 탄압하는 헌병과 경찰에 치돌리는 만행을 목격하고는 헌병 보조원 시험에 응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농사나 짓자고 하였다. 그런 때에 합격 통지서가 오고 교련 호출장이 왔다. 이렇게 되어 홍정우는 헌병 보조원이 되었다. 일제는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개편하면서 관제 개혁의 명목 밑에 국내의 헌병기관들을 축소하고 경찰기관들을 대대적으로 신설 확장하는 동시에 국경지방의 헌병기관들을 보강하였다. 조선인 헌병 보조원들은 거의나 경찰로 전환되거나 국경지대로 이동되었다. 그 사품에 홍정우도 후창으로 오게 되었다. 하루는 홍정우가 아버지한테 와서 헌병대의 무장을 탈취하여 독립운동에 나설 용의를 표명하였다. 아버지는 그가 그런 용단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당신이 독립운동에 나서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오. 몸에 외놈의 군복을 걸쳤다고 어떻게 너까지야 더럽히겠소. 5,000년 역사국을 자랑하는 우리가 외놈의 노예살이를 앉아서 순순히 감수만 할 수야 있겠소. 그러나 나는 당신이 현 직무에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일을 도와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오. 헌병옷을 입고 있으면 당신이 여러모로 독립운동을 지원할 수가 있어. 홍정우는 그 후 아버지의 말씀대로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후원을 잘 해주었다. 홍정우는 자주 아버지를 찾아와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기가 도선장 감시당번이므로 강을 건너갈 분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보내라고 미리 통지해주기도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홍정우는 여러 차례나 혁명가들의 도강을 보장해주었다. 우리 아버지도 이 사람의 도구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아버지에게 불길한 일이라도 생길 기미가 엿보이면 홍정우는 인차 팔도구에 건너와 순사들이 건너올 테니 주의하시오
하든가 어머니에게 김 선생이 집에 오시면 며칠간 더 전에 나가 있다가 돌아오라고 이러십시오 하고 귀띔해주곤 하였다. 어느 날 헌병 분견서 소장으로부터 대안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과 조선 사람들의 동태를 탐지할 과업을 받고 팔도구에 건너왔던 홍정우는 포평주제소의 순사가 아버지를 결박해가지고 나르터 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홍정우는 그 순사의 앞을 막아서며 이렇게 호통쳤다. 이 선생은 헌병대의 일을 보는 우리 사람인데 왜 우리도 모르게 함부로 집하는가? 앞으로 김 선생 문제가 제기되면 너희들은 간섭 말고 나에게 알려라. 그 순사는 잘못했노라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아버지의 팔에서 포승을 풀어놓았다. 이렇게 되어 아버지는 위험한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한 번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헌병이 분견서 소장에게 팔도 위에 기무이사가 사상가라고 하는데 붙잡아서 문초를 해보지 않겠는가고 제기하였다. 홍정우는 정보자료를 기록한 헌병일지를 펼쳐보이면서 이 자료는 다 김이사를 통해 얻은 자료이다. 사상가들의 동태를 알려면 사상가로 가장해야 그들의 진짜 속내막을 알 수 있다. 김이사는 우리 사업에 공로가 큰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 정보자료라는 것은 다 홍정우 자신이 꾸며낸 허위자료였다. 1923년 5월 헌병 보조원 제도가 폐지되자 홍정우는 자기도 가족을 데리고 중국에 건너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적 기관에 복말 생각이 더는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아버지가 그날 그를 설복하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다. 아버지는 그에게 고향에 돌아가 경찰기관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서 정전처럼 계속 우리 사업을 도와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독립군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을 준다고 다일렀다. 그리고 고향에 가면 만경대에 찾아가서 나 대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인사나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홍정우는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만경대에 찾아가 우리 저부모님들에게 아버지가 보내는 문안 인사를 전해드렸다. 그는 아버지가 시켜준 대로 고향에서 순사로 일하다가 상부에 여러 번 재기하여 1927년부터는 대평주제소 순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부임하자마자 주제소 심부름꾼에게 술과 돼지고기 귤을 지워가지고 우리 만경대 집으로 찾아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설인사를 드렸다. 만경대도 대평주제소의 관할구역이었다. 홍정우는 생전에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조선민족의 양심을 잃지 않고 시종일관 우리 일가를 잘 보호해 주었다. 그가 대평주제소로 자리를 옮긴 목적도 우리 만경대 집을 보호해 주자는 데 있었다. 이 사람이 남리 담당으로 있은 동안은 우리 할아버지나 형록 삼촌이 놈들의 성화를 도울받았다. 주제소 수석이 그에게 늘 김용직인의 일가는 과거부터 배일사상가들의 집안이니 철저히 경계하고 수시로 가택수색도 해야 한다고 훈계하였지만 홍정우는 매번 별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어물쩍게 넘기곤 하였다. 해방 직후 인민들이 도처에서 친일파들을 붙들어다가 두들겨 팰 때에도 홍정우만은 매를 맞지 않고 무사히 지냈다. 그가 고향에서 은급 순사 노릇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일본법에 걸리는 행위를 보고서도 매번 눈을 감아줬기 때문에 미움을 사지 않았다. 그는 과거 경력 때문에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한 일을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편지를 썼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국 해방전쟁이 끝난 몇 해 후 나는 일꾼들에게 과업을 줘 순천에서 홍정우를 찾아냈다. 찾고 보니 그는 벌써 환갑이 넘은 노인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를 도 간부학교에 보내어 공부시켰다. 홍정우는 도 간부학교를 다닌 다음에도 자기의 천품대로 소박하고 조용하게 살았다. 그는 말년을 우리 아버지의 혁명 사적을 발굴하는 데 고스란히 바치었다. 홍정우처럼 나라와 민족 우리의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한테는 순사옷이나 순사의 간판이 방해로 되지 않았다. 문제는 간판이나 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정신에 있는 것이다. 후대 교육은 팔도구 시절에도 여전히 아버지가 관심하는 분야였다. 아버지는 교원의 간판을 의원의 간판으로 바꾼 후에도 교단에 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대 교육 사업에 많은 힘을 놓았다.
학교나 야학을 통하여 군중을 계몽시키고 쓸모있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나라도 찾을 수 있고 부강한 독립국가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신념이었다. 1924년 여름에 삼원포에서는 조선 소학교 교원들을 위한 여름 강습이 진행되었는데 아버지는 그때 학생들에게 배워줄 교육 내용과 노래 곡목까지 구체적으로 짜주었다. 아버지의 노력에 의하여 팔도구 고란에 조선인 학교가 소개되었다. 그 학교에서는 포평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쌀을 지고와 자취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조선글을 배웠다. 아버지는 어디 가서나 늘 이렇게 말씀하였다. 후대 교육은 나라의 독립과 건국의 기초이다. 사람이 글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글을 알아야 사람 구실도 할 수 있고 나라도 찾을 수 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내가 다니는 팔도구 소학교는 4년제 중국인 학교였는데 수업도 중국말로 하고 취급하는 과목도 중국의 것이었다. 시내에는 조선 학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로부터 개별 교육을 받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우리 글과 지리, 조선 역사를 배워주고 레닌, 손문, 워싱턴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으며 진보적인 소설이나 서적들 가운데서 몇 권을 지정해주고는 어김없이 읽고 감상을 발표하도록 체계적인 독서 지도도 하였다. 그 덕으로 나는 그때 조선 지휘인, 조선 영웅전, 로국 혁명사와 레닌과 같은 좋은 책들과 신문 잡지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공부에 대한 통제를 엄하게 하였다. 공부를 잘 안 하면 나나 철주 동생은 물론 형권 삼천까지 붙들어 세워놓고 종아리를 칠 때도 있었다. 어머니도 나의 공부를 많이 보살펴 주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산에 나무하러 가려고 하면 어머니는 무슨 나무를 한다고 그러니 어서 공부나 해라 라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학습에 돌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는 어머니가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하고 고생만 하면서도 나를 위해 그처럼 마음 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늘 궁리하였다. 그러다가 운동화를 사시느라고 어머니가 준 돈으로 포평에 건너가서 고무신을 한 컬레 사다 드렸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네가 나이는 어려도 속은 깊구나. 나야 아무런 신을 신은들 뭐라니.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고 씩씩하게 잘하면 어머니는 기쁜 거란다. 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내가 밝은 마음을 가지고 명랑하게 자라나도록 정성을 다 기울였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구김살을 내지 않고 낙천적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어려서 장난을 제일 많이 한 때가 팔도구 시절이었다고 생각된다. 어떤 날은 어른들이 혀를 찰 정도로 험한 장난을 할 때도 있었다. 장난이 없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압록강 오름판에 너비가 1미터도 넘는 큼직한 구멍을 뚫어놓고 강변에 한 줄로 늘어서서 그 구멍을 뛰어넘을 얘기를 하던 팔도구 시절의 겨울을 생각하면 지금도 70년 전의 동심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때 저 얼음구멍을 뛰어넘지 못하는 아이들은 커서 조선군대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 구멍을 날아넘었다. 아이들은 조선군대가 되지 못하는 수치를 면하려고 있는 힘을 다 내어 얼음구멍을 향해 달려가곤 하였다. 보폭이 작거나 겁이 많은 아이들은 얼음구멍을 뛰어넘지 못하고 물속에 풍덩 빠지기도 하였다. 그런 날이면 물에 옷을 적신 아이들의 집에서는 화롯불에 옷을 말리며 저 평양집 성주 때문에 온 동네 아이들이 동태가 되겠다고 우는 소리를 하였다. 성주가 팔도구 대장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은 자기 자식들에 대한 푸념을 할 때마다 곧잘 내 이름을 거들곤 하였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팔도구 뒷산에서 아이들과 함께 군대놀이를 하느라고 어른들의 속을 까맣게 태운 적도 있었다. 그런 때면 팔도구 사람들이 온 밤 자지 못하고 우리를 찾아다녔다. 이런 일이 자주 되풀이되었기 때문에 어른들은 아이들에 대한 반석을 무섭게 하였다. 그러나 만리대공으로 날아다니는 자유분방한 동심을 자물쇠로 잠가둘 수는 없었다. 한 번은 그때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김종항이 자기 집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레관 상자에서 레관 하나를 꺼내가지고 우리한테 자랑하였다. 그 집 창고에는 독립군 부대들에 보낼 무기나 피복, 신발 같은 것이 가득 쌓여 있었다.
김종항의 형들은 일본 회사의 대리점을 통하여 노동복이나 지하적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하여 무장대들에 보내주었다. 이 사람들이 독립군의 물자를 대해주느라고 배 두 척에 말까지 갖추어 놓고 사방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상품을 연방 무대기로 도매하여 왔다. 우리는 그날 화롯불 곁에서 호박씨를 까먹으며 놀았는데 김종항이 그 뇌관을 입에 대고 휘파람을 자꾸 불었다. 그러다가 뇌관에 불지가 다 그만 폭발하였다. 그 바람에 그는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다. 그의 형이 그를 이불보에 싸업고 우리 아버지한테로 뛰어왔다. 뇌관 때문에 상했다는 소문이 경찰들의 귀에 들어가면 큰 봉변을 치를 수 있었으므로 아버지는 김종항을 우리 집에 숨겨놓고 20여일간이나 치료해 주었다. 나는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김종항네 집이 독립군 부대들의 군사물자를 조달해주는 애국상인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에는 실로 철이 없다고 할 만큼 모험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한 가지 그늘만은 가실 수 없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마음속에서는 망국의 고민이 더 크게 자라올랐다.